맞아 27번입니다. 그랜드 투어. 미셸 고미시 감독의 영화예요. 그랜드 투어라는 제목 자체가 두 겹의 반성문 같아요. 하나는 이게 그랜드 투어라는 게 부의 세습을 위한 그랜드 투어 전통의 근거가 된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 하는 거는 부의 세습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0세기, 17세기부터 식민 지배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된, 그러니까 이 그랜드 투어를 원래 대상이 피식민 지배 국가였는데 그 돈을 벌게 된 그 나라를 대상으로 반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성 중심주의 직접 피해 사례가 여성인데 여성을 대상으로 그 반성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라는 거는 식민 지배자들의 부를 즐기는 투어인데 피식민 지배 국가인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반성하는 것 같고, 남성 중심주의의 피해 사례인 게 여성들이죠. 이 그랜드 투어라는 제목 자체가 겉으로는 투어, 멋있는 투어 같지만 속으로는 둘 다 잘못됐다. 남성의 그랜드 투어, 부자 여행은 둘 다 잘못됐다. 하나는 피식민 지배국가에 잘못됐고 또 하나는 여성에게 잘못됐다. 라는 두 겹의 반성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두 겹의 반성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러니 제목 자체가 그렇죠. 가끔 사용된 근데 칼라 화면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 화면이 사용되는데 보통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아이러니예요. 사용된 칼라 화면이 오히려 흑백 화면을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같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흑백 화면이 칼라 화면의 쇼킹하고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건 거꾸로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장면의 이 영화 장면 대부분을 위한 흑백 영상은 일부러 그러니까 영화의 디제시스 자체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행 영화면 얼마나 몰입하기 좋아요. 아, 재밌는 광경 많고 뭐 멋있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화 효과라고 그러죠. 디퍼밀리어라이제이션 효과.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영화를 아름답게 찍어놓고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영화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과정을 방해하게 해요. 그래서 몰입하려면요, 앞에 는 스크린에 쏙 몸이 빠져들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보이냐면 스크린의 프레임까지 보게 해요. 까만 벽까지 있는 스크린의 프레임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한참 보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관객의 시선이 응? 영화 스크린이 경계선 안에 갇혀서 영화에 서서히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자주 눈을 들어 영화관의 검은 벽면까지 광각시야에 넣게 하면서 이게 근대 예술의 기본 약속이 뭐냐면 서사에 대한 무비판적 동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걸 100% 믿는데 내가 말하면서 이러는 거죠. 말하면서 내 말 믿지 마. 내가 보여준 거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계속 그게 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디지시스가 이 그랜 투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여행의 관행의 기틀을 만들어낸 건데 17세기 중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중 귀족자들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선진국은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였거든요. 그때는 뭐 비행기도 못 타고 다니니까 마차 타고 몇 년에 걸쳐 가는 거죠. 최소한도 2, 3년.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화인도 데리고 다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돈 진짜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행이었던 건데 이 그랜드 투어라는 영화 제목에 충실한 내용이라기보다 그런 투어에 대한 아이러니나 풍자를 넘어서 비판 같았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7년 동안 약혼자 상태의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대책 없이 정말로 무책임한 남자, 도망치려고 그래요.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대영 제국의 전성기인 1918년이에요.
그때 버마의 랑군에 있었던 사람인데 싱가포르, 방콕, 마닐라, 오사카 등 동아시아를 여행하는 전반부가 이 남자가 그러는데 이거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17세기, 19세기의 그랜드 투어의 의미조차 그랜드 투어도 못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퇴색하게 만들어버린 무의미한 시간 낭비의 단체 관광처럼 보여요. 혼자 다니는데 이건 도대체 왜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기 영국 남자가 대영 제국 식민 제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 입국한 신세인데도 태국 왕자의 생일 파티에 조건 없이 초대 없이 참석을 해요. 거기 뭐냐면 권위가 있는 성인 유럽인의 자격으로 왕자와 독대까지 해요. 왕자가 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왕자가 어린애처럼 취급해요, 왕자를. 이건 꼭 무슨 소리냐면 이 미셸 고미시 감독이 식민 제국주의가 얼마나 한심한 건지 보여주는, 그치?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그런 비판적 어조가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언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 감독이 포르투갈어라서 포르투갈어가 나오는데 식민 제국주의 언어는 영어하고 프랑스였죠. 그때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베트남은 프랑스죠. 영어하고 프랑스어가 프랑스어가 자막 번역과 함께 제공이 돼요. 근데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웃는 듯한 가마를 타고 하는 여성을 만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부모와 헤어지는 걸 슬퍼하는 시집가는 여성이니까 울다가 웃다 할 수 있겠죠. 그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는 남자 주인공의 언어적 무지를 비판하는 장면만 나올 뿐 피식민 지배 국민의 언어인 버마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체로 자막 없이 제공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누굴 대상한 거다? 이 영화는 동아시아 어, 관객이 아니라 어? 이 서구 유럽 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서구 관객을 대상으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판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서구 유럽의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서구 관객들을 향해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비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차원의 의사소통을 넘어선 언어 차원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 프랑스어, 영어 이건 뭐예요? 권력의 우월이 반영된 언어 힘이죠. 나도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외국인은 영어를 쓰는 모국어를 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언어힘이 상실된 거죠. 이런 안 들리는 말 들으면 언어의심이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방식이 뭐냐 하고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동아시아 동아시아 그랜드 투어가 되죠. 동아시아 그랜드 투어 관광에 몰입하고 영화 이야기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전개를 감독이 영화 디제시스로 스토리 자체가 의도적으로 거의 하는 것처럼 방해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뭘 보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일본 탁발순과의 만남에서 유럽인 남자 주인공의 의식의 자기 모순이 폭발적으로 뚜렷하게 부각이 돼요. 이 자포자기한 상태인 유럽인 남성이죠. 하고 차원을 초월하려는 공사장의 승려의 차이. 그러니까 둘 다 자포자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얘 잘 모르는구나. 그래갖고 스승이 친절한 가르침을 공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뿐 아니라
해석하려는 노력조차 거부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잘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자기네 실상은 이 사찰에 의도 먹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그 사찰의 환대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서구 문화의 열등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들 한심한 애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상, 동양 사상이 초월할 것이다. 니들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선승의 예언 같은 의식이죠. 인식이죠. 이게 역사적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구 유럽은 이거를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였던 거죠. 이 영화의 전반부에는 남자 이야기고 그 이야기 끝나고 남자는 사라지고 근데 후반부 여자 이야기로 나누는데 이 후반부의 여성 담론이 전반부에 남성 서사를 대신해서 반성을 해요. 남자는 너무 한심했잖아요. 그 반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남성 서사가 3분의 1 정도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인 서사는 뭐겠어요? 여성 담론이죠. 이게 굉장히 이 감독의 영리한 심리적 계산을 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식민 제국주의 동아시아 그랜드 투어를 영화 서사의 처음부터 여자 주인공으로 전개하면 어떻겠어요? 아직도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관객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영화가 잘 돼야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남자가 나온 거죠. 근데 남자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여행 경로를 기껏해야 비밀 스파의 행위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이성적 사고방식에 비한다면 방금 런던에서 온 젊은 여자 주인공이 근대의 초보적인 통신수단인 전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남자와 인간적 연결을 실질적으로 성공하게 해요. 그 남자가 놀래요. 계속 도망친 데마다 전보가 오니까. 그건 뭐 때문이냐면 여성의 정서적 사고가 이성적 판단을 뒷받침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성이 아주 놀랍게도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연락 방식을. 근데 여자 주인공이 왜 그럼 이렇게 이 바보 같은 남자하고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그 힘들어 가냐? 이 다소 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무모한 듯한 여행을 감행하냐? 이거는 1918년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폐결핵이 우리나라 이상과 김소호를 비롯해서 초기 낭만주의 천재들 있잖아요. 키츠 뭐 이런 요절의 주요 원인이었을 정도로 그때 치명적이었다고. 죽을 때가 된 거죠, 여자가.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하고 달리 여자 주인공은 절박한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거고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절박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그때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결혼이란 사랑의 완성이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 다 토착 문화를 직접 보여줘요. 그래갖고 그 인형극이니 그림자극이니라고도 다 보여줘요. 그 나라마다. 근데 그 이면의 집단 영성의 깊은 힘을 깨닫지 못하는 남자 주인공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지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전혀 다르게 버마 랑군에 도착하자마자 남자가 견딜 수 없어 하던 1918년에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한 랑군의 삶의 내면에 있는 생명력에 즉시 동화된다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죽기 직전의 환자가 창밖에 보이는 조각 하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것과 응? 비슷한 마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여정하고 문화 경험을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쫓아가니까. 돼도 이국적인 문화를 영성의 차원에서 접하는 여자 주인공의 시선이 남자 주인공과 전혀 다르다는 거를 영상미에서 충분히 느끼게 할 정도로 완성시키는 감독의 실력이 아주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차기작을 쫓아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대단한 감독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그랜드 투어. 그죠? 남자 주인공은 그랜드 투어죠. 여자 주인공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죠? 그 스몰 앤 투어예요. 그 두 개가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의 핵심 지인가가 뭐예요? 육체나 생각의 이념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영성의 차원에서 발현되어야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진리로까지 가게 한다는, 응?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죽지는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가 삶의 규칙가 어떻게 됐는지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한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냥 중간에 뜯 끊어버리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미래 안 궁금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다 잃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죽은 여자 주인공의 미래가, 죽은 사람의 미래가 있을까요? 더 포근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서구 영화의 크나큰 성취라고 얘기해줘요. 이거는 죽은 사람의 미래? 서구형에서 본 적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상의 교리를 듣지도 못한 여자 주인공이지만 베트남 여성 동반자의 인생관 그리고 무속 신앙의 경험 점을 치죠. 그걸 통해서 자기 죽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인 듯 아닌 듯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죽은 여자 주인공이 그저 배우의 연기였을 뿐이라는 듯이 카메라가 줌아웃 하면서 대나무 숲 현장과 촬영 스태프까지 보여준 후에 시체 발견자 부부 엑스트라 배우가 여자 주인공을 부축하며 현장에서 철수하는 장면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영화 찍은 장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주 절묘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대 식민 제국주의에 몰두한 유럽 문명이 동양 영성 사상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다는 일본 선승의 질타에 대한 대답의 일부 같았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주의의 가부장 제도의 폐해를 여성성의 죽음 같은 포괄적인 희생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근대 자아의식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려는 동양의 공사상을 흡수함으로써 디제시스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는 아직 실현이 불가능하겠지만, 응? 영화 내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영화의 부록 같은 차원에서는 영적 부활의 가능성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속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전망과 함께 서구 사상의 한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한 시퀀스였어요. 이거는 별 3개, 별 3개입니다.